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자, 이제 5.16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이제 여러분들 집권 여당은 공화당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 박정희 정부는 지금 제가 공화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이제 박정희 정부의 가장 큰 목표는 뭐였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합법적 방법에 의해서 권력을 장악하지 못했잖아요. 물론 이제 뒤에 이제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긴 했지만 출발 자체는 군사 정변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지금 권력을 잡은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뭔가 이제 그런 권력, 불법적인 어떤 그 방법에 의한 권력을 잡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또 상쇄시킬까? 그게 바로 이제 경제였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가난에서는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박정희 정부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였냐면 이제 경제개발이에요. 그러니까 60년대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 경제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관통하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산업화를 성공시켰던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주로 이제 60년대에 전개가 됩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너무 돈이 없잖아요. 가난한 거죠. 가난하니까 결국은 이제 그 모습을 이제 경공업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경자가 뭐냐면 가볍다는 얘기, 가벼운 공업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주로 이제 돈 조금 드는 신발, 옷 만드는 거, 가발,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린 돈은 없지만 값싼 노동, 값싼 인력들은 지금 그때 당시에는 많이 있었으니까 어떻게든지 물건을 좀 싸게, 단가를 좀 낮춰가지고 싸게 만들어 수출하는 그런 전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지금도 보면 우리가 베트남 또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또는 중국, 메디인 차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싸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지역에서 물건을 만들 때 그만큼 단가를 적게 하고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왜? 노동력이 싸니까. 우리가 이제 그때 그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은 인건비가 비쌉니다. 한국이. 지금은 어렵죠. 그렇게. 근데 이때 이제 워낙 노동력이 풍부했으니까 그래서 경공업 위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발달을 시키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쩌면 경공업을 하려고 해도 일단 돈이 필요했겠죠. 그걸 어떻게 해결했을까? 국내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자금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박정희 정부는 결정을 합니다. 바로 일본과 수교하기로. 일본이 어떤 나라예요? 우리나라 35년 동안 식민지로 착취했던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라와 다시 수교를 한다. 자,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식민지 기간 동안에 우리를 고통에 빠지게 한 데에 대한 배상금, 그죠?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과, 이런 것들이 이제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어떤 전제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격렬한 저항에 또 부딪히게 됩니다. 1964년에 있었던 6.3 시위라는 건데요. 학생들이, 또 이때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근현대사에서 여러분들 항상 그 시대의 변화의 앞에 있었던 주체는 학생들이에요. 학생들. 중고등학생, 대학생들. 이 학생들이 항상 그 변화의 주체에 섰던 그런 모습들인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아니,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 없는 수교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격렬한 시위를 하게 되었지만 결국은 누르고 65년도에 한일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돈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뭐 식민지 35년 동안 그 계산하면 뭐 말도 안 되는 돈이지만 어쨌건 박정희 정부는 그걸 갖고 할 게 많았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경부고속국도, 포항제철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자본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좀 더 돈이 필요했는데 이때 이제 여러분들 베트남 전쟁이 터져요. 미국이 이제 이때 참전하게 되면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파병을 하게 됩니다. 베트남 파병. 이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자금을 또 가져올 수 있었죠. 이렇게 60년대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돈을 한일 수교, 그 다음에 베트남 파병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금을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죠. 예, 계속 발전시키게 되면서 국민들도 이제 경제가 개발되니까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다시 한번 대통령 후보에 나와서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60년대는 박정희 정부가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4년, 4년, 8년을 박정희 정부가 책임을 졌습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헌법의 약속에 의해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러나면 되는 거예요. 물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그 앞에 이승만 정부의 선례, 그러니까 이 선례가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이 선례가 있으면 이거 자꾸 이렇게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항상 올바르지 않은, 정의롭지 않은 그런 선택을 가장 먼저 하는 거는요, 역사에서 큰 죄를 짓는 겁니다. 네, 이승만 정부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뭐 발췌개헌, 뭐 국회의원들 막 찍어 누르고 4.4 오입개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들이대면서 막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도 또 이제 권력을 계속 가지고 가고 싶은 어떤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했으면 끝내야 되는데 또 약속을 바꿔요. 또 룰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6차 개헌이 이제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선 개헌 딱 한 번만 더 하겠다는 거예요. 딱 한 번만 더 하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3선 개헌이라는 겁니다. 자, 3선 개헌 반대 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결국 이제 이게 통과가 되죠. 되면서 70년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의해서 지금 세 번 박정희 정부가 당선이 된 거예요. 70년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때 어떤 그 자금을 통해서 경부고속국도가 이제 이때 놓이게 된 겁니다. 경부고속국도가 놓이게 되면서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마치 사람 몸에 그 혈관이 있잖아요. 동맥이 흐르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부고속국도는 쉽게 얘기하면 외국에서 물류들이 부산으로 들어왔을 때 그 부산에서 들어온 물건들을 서울로 올릴 수 있는 길이 구축된 거예요. 그 전까지 이게 없었어요. 예, 없었어요. 구축이 된 거예요. 예. 이러면서 이제 물류가 돌기 시작하는 거죠. 경부고속국도는 제가 볼 때는 이때 더 넓게, 거의 왕복 한 16차선으로 그냥 쫙 했어야 되는데. 아유, 그냥 한 20차선 그냥 쫙 확보해 놨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저기 그 한남대교 가는 길이 너무 좁아. 이 고속도로가 아니야, 완전히. 어쨌건, 이때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마을운동. 왜냐면 이게 지금, 사람들이 도시로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걸 이촌향도 현상이라고 하죠. 이촌향도 현상. 떠날 리자. 촌을 떠나서 향하는 거예요. 도시로 향하는 이촌향도 현상이 벌어지면서 농촌이 아주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농촌을 재건하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새마을운동, 길도 놓고 지붕도 갈고 이런 어떤 새마을운동이 또 이때 전개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60년대 이 경공업은요, 이게 지금 어디를 토대로 해서 움직이는 거냐면 이거는 저임금.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저임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굉장히 노동 착취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노동 착취에 대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해가지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 자신의 몸을 분신하면서 이 전태일 분신 사건이 또 이 70년도에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때 전태일이 요구했던 게 뭔지 아세요? 뭐 엄청난 대단한 걸 요구한 것 같죠? 아니에요. 그냥 일주일에 일요일은 쉬게 해주세요. 하루에 10시간 이상 노동은 하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 말은 건 뭐냐면 일요일도 없이 일을 했고 하루에 10시간 이상 노동을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많게는 뭐 14시간 네, 진짜 일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워낙 많이 있었어요. 예, 워낙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주 5일째, 지금 뭐 주 4일째 이야기하고 있고 8시간 노동 뭐 확실하고 노동법 너무 강화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어떤 이 모습들이 사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그거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선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선물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의 어떤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들이 그냥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안 돼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이 나의 능력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앞에 있던 사람들의 그 수많은 노력에 의해서 지금의 나의 시간과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나도 이 사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고 실천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역사가 그래서 배운 거죠. 자, 70년도 이제 이런 어떤 고통을 겪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로 넘어옵니다. 60년대에서 이제 70년을 넘어오는데, 자, 이때 이제 아주 또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겁니다. 7.4 남북 공동성명. 1972년인데요. 이게 지금 이승만 정부 때부터 무찌르자 봉산당, 6.25전쟁 이후에 정말 원수지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박정희 정부 70년대 와가지고 북한하고 통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직접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 평양에 넘어가죠. 예. 그래서 평양에서 김일성을 만나요. 만나가지고 통일 3대 원칙을 발표를 합니다.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에 의해서 통일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를 열겠다. 남북조절위원회를 열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와우. 이거 엄청난 충격이죠. 아니, 어제까지는 적이었는데 갑자기 그들과 통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사회적으로 충격파가 컸겠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나오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개헌의 명분으로 삼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지금 일단 그 삼선 개헌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데 더 이거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외부적 충격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외부적 충격이 뭐냐면 북한과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으니 이제 똘똘 뭉쳐서 우리가 북한의 어떤 그 공산화, 적화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겠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통일할 때 우리식 민주주의로 통일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개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개헌이 그 유명한 7차 개헌 유신헌법이라는 겁니다. 유신헌법은 뭐냐면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을 다 집중시키는 것, 삼권 분립을 그냥 깨버리는 거예요. 입법, 사법, 행정, 삼권 분립이 지금 명확히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다 깨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대통령에게 집중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헌법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제왕적 통치. 어찌 보면은 조선의 왕들보다도 더 큰 권력을 박정희에게 몰아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유신 헌법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간선제, 이제 직선제 안 합니다. 네, 직선제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선제인데요. 임기는 있어요. 6년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중임 제한이 철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6년마다 박정희는 계속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만장일치, 뭐 거의 만장일치로 이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어용단체죠. 이 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부가 만든 그런 어떤 조직이라는 건데, 거기서 그냥 박수 딱딱딱딱 치고요. 100% 대통령 당선되는 거예요. 1차 통일주체국민회의, 뭐, 물론, 거기에 무효표,
무효표 한 장, 무효표 두 장은 있어요. 근데 압도적인 게 아니야. 그냥 반대표가 없어요. 그거 외에는. 모두 다 찬성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임기 6년이라는 게. 아니, 여러분들, 우리 북한 투표를 보면 뭐 전원 100% 이렇게 손들잖아. 뭐야, 쟤네들. 저기 민주주의가 왜 졌다위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바로 박정희 유신체제 때. 100%, 거의 100%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비민주적인 이런 모습들이 유신체제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뭐,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삼권 분립이 이제 무너졌던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의 국회의원을 3분의 1 뽑을 수 있어요. 뭐, 물론 추천이라고는 하지만, 아니, 이렇게 엄청난 권력 갖고 있는 대통령이 추천을 하면, 그건 뭐, 여기서 박수 쳐가지고 통과시켜버리는 거죠, 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을 3분의 1을 뽑는 거야, 대통령이. 이래가지고 뭐 이게 삼권 분립이 되겠냐고요. 그죠? 그리고, 분명히 이런 어떤 그, 독재적인 어떤 그런 요소가 많이 있는 이런 유신 헌법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긴급조치권. 이 긴급조치권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헌법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영장 없이 그냥 사람들 잡아들일 수 있는 이 엄청난 반민주적인 그런 어떤 그 헌법들을 만들어서 70년대 겨울공화국을 짱 하고 만들어낸 것이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건 비극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어쨌건 이제 이 70년대의 경제 노선은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60년대 지금 경공업 위주로 왔었잖아요. 이제 좀 거기서 돈을 좀 쌓이면서 중화공업으로 옮기죠. 60년대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경공업 위주,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70년대는 중화공업 위주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계속해서 이제 60년대 이어가지고 한강의 기적, 경제발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수출액을 100억 달러 달성하는 정말 기염을 토하는 어떤 그런 말 그대로 진짜 한강의 기적은 경제 파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혼란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유신 독재 체제에 대해서 저항하는 어떤 그런 반대, 예를 들면 3.1 민주 구국 선언, 3.1 민주 구국 선언, 그다음에 YH 무역 사건. 이건 뭐냐면 79년도에, 이거 79년도인데, 네, 79년도에 공장문이 폐쇄되었을 때 그 여성 노동자들이 더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야당 당사에 들어와서 이제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야당 당사의 공권력이 투입되어 가지고 그 여성 노동자들을 끌어내리는 과정 속에서 노동자가 이제 떨어져서 죽게 되는 어떤 그런 일도 벌어지고, 결국 이제 학생들이 또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독재 체제에 대해서 저항하는 학생들, 특히 부산과 마산의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부마 민주항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런 비상식적인 비정상적인 어떤 이런 시스템, 70년대 이 시스템을 이제 끝장내자라고 해서 다시 시위가 불붙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이게 79년도인데 이때 대통령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이 이 부마 민주항쟁을 진압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내놨냐면 탱크를 동원하자는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만약에 차지철의 말대로 탱크가 동원되었다면 바로 79년도 부산과 마산이 바로 그 다음에 있었던 5.18 광주처럼 되는 거였어요. 5.18 광주처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5.18 민주화운동이 광주에서만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이전에 바로 그 전해에 79년도에 부산과 마산에서 이미 광주에서 벌어졌던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박정희 정부 아래에서 이루어질 뻔한 거야. 그런데 그럴 상황에서 11.6 사태가 터진 거예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총을 쏘아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11.6 사태, 79년도 11.6 사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부산과 마산의 탱크 진압이 실현이 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이제 비로소 이제 서울의 봄, 이제 이게 나왔던 게 뭐냐면 서울의 봄이에요. 이제 민주주의가 다시 시작되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전두환, 노태우의 신군부가 또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이게 바로 12.12 사태. 여러분 영화 서울의 봄을 보시면 전두광이라고 하는 인물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 신군부, 전두환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서울의 봄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참 격변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박정희 정부가 지금 60년대, 70년대 무려 18년간 집권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18년간 그 집권은 후반기에 와가지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독재 체제를 이행하면서 결국 비극적인 11.6 사태라고 하는 비극적인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후에 지금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그 이후의 모습을 한번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